김용민 브리핑. (2016년 11월 1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박근혜가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뒤집더니 하야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박근혜의 정확한 좌표는 피의자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돼 있어 기소는 어렵겠지만 구속 수사까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도됐지요. 박근혜에게 대통령 꼬리표만 없다면 여지 없습니다. 구속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제에 요구사항은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나 수사에 응하겠다. 그것도 서면으로. 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보호해달라. 이딴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근혜가 국회에 추천을 받은 총리에게 권한 상당 부분을 넘긴다는 약속.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 또 두 차례의 사과를 통해 다짐한 국정쇄신의 약속.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 네, 답은 자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의 권력체제를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하는 정치권의 모든 논의는 망해가는 정권이건만 뭐 한 자리 해먹을 거 없는 자들의 분별없고 염치 없는 구직 활동에 불과합니다. 이 사태의 해법은 박근혜와 공직의 단절로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탄핵이라는 수단이 있다지만 무려 6개월이나 걸리는 데다 건건이 새누리당 권력 또는 그 하수인의 결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가 조속히 짐을 싸서 청와대에서 나오도록 국민이 행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모인 시민의 수가 100만이 아닌 130만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분석의 결과입니다. 모인 분들은 지금 보수 언론이 좌판 위에 물건을 진열하듯 하야냐, 탄핵이냐, 질서 있는 퇴진이냐, 책임 총리 거국 중립 내각이냐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무조건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여야겠습니다. 아울러 좀 더 강화된 저항수단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이 제안한 납세 거부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여러 시민의 다양한 지혜가 모아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혁명은 박근혜를 내쫓는 것에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당 정권에 휘둘린 나라의 존엄과 국위를 회복하며 세계 1등 민주국가 시민의 자긍심을 부활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왕 시작한 거 끝을 봅시다. 하느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손 처분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적 빈곤이나 행방불명 같은 문제로 이미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납부 의무를 없애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건강보험공단도 결손 처분을 통해서 경제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구제했을까요? 2016년 7월 말로 0.38%입니다. 99%의 생계형 체납자는 여전히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구제받지 못한 99% 생계형 체납자의 결손 처분을 돕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을 체납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아름다운 재단 또는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는 건강세상 네트워크 서울전화 02-2269-1901에서 5번 2269-1901에서 5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식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박근혜가 차움병원을 이용할 때 드라마 극중 이름인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용에 관심이 많은 박근혜는 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드립을 검찰 수사의 방패로 삼으려 했을까요? 세월호의 7시간 비밀과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검찰은 고민이 큽니다. 박근혜 대변인 유영하가 검찰 조사를 당분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최순실 공소장에 박근혜 혐의가 박히는 것을 막으려고 청와대가 시간을 끄는 것 같다는 시각이 검찰 내부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박근혜 변호, 민정수석 최재경이 뒤에서 지휘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정호성에게 최순실 선생님에게 컨펌 했나요?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동생이 아니라 선생이었군요. 한편 이런 호가호위 속에 최순실은 한진 조양호 회장을 독대해서 직접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최순실은 삼성에게서 35억을 받아 독일에서 호텔과 주택을 구입했다고 하고요. 수능이 내일인데 열받는 소식입니다. 정유라가 상위권 2명에게 낙제점이 가해져서 정유라가 간신히 이화여대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한편 고등학교 입학도 이런 식으로 한 모양인데 고졸 취소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명문 이대생이던 정유라, 중졸이 되게 생겼네요. 블랙리스트를 만든 정부, 소설가 한강씨 작품에도 사상 검증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꼴통들에게 세금 못 내겠다고 하는 제 주장, 과해 보이십니까? 대통령 박근혜는 2011년부터 차움병원에서 헬스클럽과 건강치료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차움병원을 이용할 때마다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길라임, 네.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여주인공 이름이지요. 하지원 씨가 연기했던 여주인공 이름, 네. 가명으로 각종 VIP 시설을 이용하면서 수납을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박근혜가 돈을 내지 않고 차움의 각종 시설을 이용했다면 뇌물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차움병원의 VIP 회원권은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JTBC가 보도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차움병원의 대통령 박근혜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당시 차움병원 의사였던 김상만 씨가 최순실, 최순득 자매 진료 기록에 청, 안가, 박 대표 등이라고 표시하고 박근혜에게 비타민 등 영양주사를 놓거나 혈액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영양제 주사라면 왜 굳이 최순실 자매 이름으로 허위 기록까지 하면서 처방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김상만 씨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닌 다른 성분을 처방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해석은 세월호 7시간 문제와 합쳐져 갖가지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보톡스 치료 또는 주름을 피워주는 피부 시술 또는 프로포폴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박근혜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에 대한 조사 일정을 연기해 줄 것, 또 조사 방식을 서면 조사로 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유영하는 박근혜가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같은 취재진 질문에 유영하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세간의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7시간 동안 미용 시술을 받았으니 그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수사하지 말고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변호사 유영하의 어제 발언은 대통령 박근혜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밝혔던 지난 2차 대국민 담화를 사실상 뒤집는 것입니다.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것이 뻔한데도 박근혜가 이런 전략을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최순실의 구속 만기일이 오는 20일입니다. 20일 이후 최순실의 범죄 혐의가 검찰 공소장에 기재되는데 이 공소장에 박근혜가 시켜서라는 부분, 박근혜의 혐의가 적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박근혜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는 대표적 원외 친박입니다.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유영하는 이명박 후보 진영에서 제기한 최태민 관련 의혹을 적극 방어했습니다. 웬만한 친박 국회의원들보다 박근혜와 훨씬 가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배후에서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청와대 법률 참모들과 함께 박근혜 수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변호인을 통해 오늘로 예정된 조사는 불가능하다. 서면 조사를 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에게 2차례 소환을 통보했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검찰 스스로 선을 그었습니다. 더욱이 박근혜는 현직 국가원수 신분으로
함부로 체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박근혜가 자진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딱히 묘수를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검찰은 일정을 하루 늦춘 내일 대면 조사 방안을 급하게 꺼내 들었지만 박근혜를 더 이상 압박할 카드가 현재로선 없다고 합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그렇다고 변수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대통령 박근혜가 최순실을 최 선생님으로 호칭한 문자 메시지를 찾아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서 박근혜는 정호성에게 일부 문건과 관련해 최 선생님에게 컨펌한 것이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즉 최순실에게 확인했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문자 메시지들이 박근혜의 연설문이나 국가기밀자료 등을 최순실에게 유출하도록 지시한 증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근혜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7월 말 대통령 박근혜는 재벌 총수들과 독대를 했습니다.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근혜 독대 직전 총수들로부터 대기업이 당면한 현안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안종범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이 적힌 자필 메모를 찾아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현안이란 건 기업들의 민원, 즉 수권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박근혜와 민원성 현안을 논의한 다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은 박근혜와 이 기업들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가성이 입증됐으니 말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최순실이 지난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만나서 2차례에 걸쳐 거액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증언을 했던 대한항공의 한 핵심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이 당시엔 최순실이 비선 실세인 줄 잘 몰라 제의를 거절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최순실이 직접 재벌 총수를 만나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최순실이 미르재단이 설립된 지난해 10월 전부터 재벌 총수들을 만나 금품을 강요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조양호 회장뿐 아니라 다른 재벌 총수들에게도 대통령 박근혜의 이름을 대며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최순실 정유라가 독일에 세운 코레 스포츠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5억을 송금했습니다. 네, 최순실이 컨설팅을 해줘서 고맙다고 35억을 보낸 셈인데요. 코레 스포츠는 현재 비덱 스포츠로 이름을 바꿨는데 최순실은 독일의 호텔과 주택 3채 등 모두 20억가량의 부동산을 비덱 스포츠와 정유라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 출처를 삼성이 송금한 돈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이 송금한 35억은 결국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던 셈입니다. 검찰은 삼성이 대통령 박근혜 측근인 최순실에게 영향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돈을 건넨 것은 아닌지 수사 중입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유라는 이화여대 입학 당시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유라가 1차 서류 전형에서 받은 점수는 3,000점 만점에 1,600점, 1등과는 무려 1,000점 이상 벌어졌습니다.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선발 정원 6명 안에 못 들고 9위에 머문 것입니다. 그러자 면접관인 한 체육학과 교수는 얼른 면접관들에게 지원자들을 탈락시키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유라 앞에 있던 2명이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면접을 포기한 학생이 나오면서 정유라는 6등으로 1차 서류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KBS가 보도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감사팀을 투입해서 정유라가 청담고등학교로부터 입학과 출결 특혜를 받았는지 조사했습니다. 서울시 의회의 행정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정유라가 고3 때 140일이나 결석하고도 출석을 인정받았다며 졸업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청담고등학교는 정유라가 승마협회 공문을 제출하기만 하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모두 출석 처리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라의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된다면 이화여대 입학도 자동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유라는 중졸이 되겠네요.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는 대통령 박근혜의 이선 후퇴나 하야가 곤란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헌정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들어서 탄핵은 국회의 몫이라거나 탄핵 절차로 가보자 라면서 은근히 박근혜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내에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여론이 자신들 편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또 헌재 재판관 구성을 보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은 박근혜의 노력에 따라서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한 대통령 자리와 권력을 어떤 형태로든 갖고 있는 것이 향후 수사에도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수사 때문에 안 그만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뻔한 것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세종도서 선정 보급사업 심사에서 작가 한강, 공지영, 이회수 등 유명 작가들의 소설이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에서 배제된 소설은 5.16이나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룬 소설들이 다수였습니다. 일부 심사위원들이 수기로 남긴 심사 총평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상적 편향성에 대해 검토하였음, 편중된 시각의 작품 등을 조정, 다소 정치적 성향의 도서를 제외, 문화계와 학술 교양 분야 등을 통제하기 위해 사상 검증을 해온 흔적들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민을 무얼로 알고, 누가 누구한테 사상 편중을 운운합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못하니요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수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여성으로서 내 사생활을 보호해달라고 하니까 메갈리아와 워마드가 갑자기 내 팬클럽으로 바뀌었답니까? 그네 찡, 우리가 지켜줄게요. 막 이런 글이 올라오고. 그게 아닙니다. 카카가 청와대 밖에서 가명으로 병원을 이용했는데 그 가명이 길라임이어서 실검 1등을 차지하는 등 온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웃음거리? 이렇게 해서라도 국민에게 웃음을 드릴 수 있다면 다행이네. 응? 근데 내가 그렇게 길라임하고 안 어울려? 하지원이하고 카카가 어딜 봐서 비슷합니까? 코털이나 비슷하겠습니까? 연예인 모독입니다. 차라리 길라임보다는 온전치 못한 상태의 나상식이 어떨지. 씹새끼. 어때? 무술 감독을 꿈꾸는 스턴트 우먼이 만약 주먹을 날리면 이 맛 아닐까? 방금 무가 먹은 맛. 길라임하고 닮았으니까 병원에서 내 닉네임을 그렇게 정해줬겠지. 사실 내가 하지원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주름? 이 정도 피었으면 큰 차이 없지. 그리고 애인도 말이야. 까칠한 백화점 사장 김주원 역을 맡은 현빈. 그 현빈하고 최태민 목사님이 뭐가 달라? 응? 최태민 목사님도 까칠해. 기업들한테 돈 뜯을 때. 카카, 지금 말씀 위험합니다. 현빈 팬들이 이러다가 단체로 촛불 집회에 나올 겁니다.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카카, 하지원 현빈이 나왔던 그 드라마 이름 뭔지 아십니까? 알지. 내가 모르겠어? 1번 별에서 온 그대. 2번 환상의 커플. 3번 시크릿 가든. 4번 제4공화국. 5번 목표는 형부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歴史家に任せる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 Ma senti, con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이렇게 서두르는 배경에 미국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하고 연합뉴스, 그런 몇몇 매체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달라고 미국 쪽에서 한국에다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하고 롯데가 그 경북 성주골프장하고 경기도 남양주의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이른바 대토 방식으로 지금 사드 부지를 협상을 마무리했는데요.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것 역시 미국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은 정권 교체기인데, 예, 이 부분은 또 잠시 후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사드 부지를 대토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은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국회의 비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맞죠?
예, 땅을 그냥 사면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 국회 비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유지하고 롯데의 땅을 맞바꾸는 형식으로 이렇게 부지를 확보해서 비준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아마 오전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의지와 압력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동안 짐작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 기능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군사정보협정, 그다음에 사드 부지 마련 이 두 가지 작업만큼은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미국은 권력 교체기인데 누가 이렇게 사드라든지 군사보호협정을 추동할까요? 이거는 오바마 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오바마 정부에서 계속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을 원해왔고, 근데 트럼프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야당들이 지금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야당 반대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그냥 밀어붙이다 보니까 특별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는 여론이 안 좋으니까 몇 시간 전에 안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더 그런 반응성에서는 아나무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결론은 이미 법제처에서 났고요. 내일 있을 차관회의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가만 하면은 이쪽 한국 쪽 절차는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야당들은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서 해임 건의안을 30일에 제출하고 그리고 표결은 다음 달 2일에 한다 이런 계획표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협정을 물리적으로 막지는 못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수단밖에 되지 않아서 약간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예.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협정을 통과시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라는 한국 정부 내부의 기류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 황준호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분석해 보면 하여간 미국에서 하자는 건 무조건 아무 논의나 검토 없이 받아들이고 이걸 이제 박근혜 씨가 결국 밀어붙이는 그런 양상이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인가 11월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이후에 계속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이 하자고 하면은 군말 없이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청와대 내부에서 추동하고 있는 세력 그 정점에는 김관진 실장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 자,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미국 전문가들을 만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요? 예, 앞으로 펼쳐질 트럼프 시대의 미국이 어떻게 될 건지를 살펴보기 위한 행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미국 국장, 여잔데요. 어제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가는 길에 기자들하고 맞닥뜨렸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라고 유명한 사이트죠. 예. 이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라는 사람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엘 위트는 오바마 행정부하고 가까운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쪽 동향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일단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라도 일단 만나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은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북한답지 않게 매우 조심스럽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예. 최선희 국장도 어제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이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책이 어떨지가 기본이다. 이렇게 짤막하게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 나오는 신호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에 김정은에 대해서 미치광이 같다라는 말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햄버거를 먹으면서 핵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외교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국무장관에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고요? 예, 줄리아니는 9.11 테러 때 뉴욕시장을 현장에서 했던 트럼프의 최측근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7인의 김기춘이나 최병렬 이 정도 사람인데요.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국무장관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갑자기 한 이틀 상관에 갑자기 줄리아니가 급부상하고 있고 본인도
아마 내가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예. 트럼프 진영은 뉴욕타임스하고는 거의 원수 관계고 예.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인사보도 이런 것들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는 게 비교적 정확하게 지금 맞고 있습니다. 황 기자님,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어떤 신문하고 비견될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와 매일경제신문 정도라고 비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떤 성향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줄리아니의 성향 어떻습니까? 보수파긴 한데 뭐 한반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원래 국무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아주 초강경 매파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줄리아니는 그보다는 좀 덜한,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대신 줄리아니는 이슬람 국가 IS를 단기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집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 이 IS 문제 그리고 미러 관계, 미중 관계 이런 문제들을 중점에 둬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백악관 고위직에 극우 인사를 임명한 모양이죠? 이것 때문에 역풍이 일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던데요. 예,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반유대주의 이런 기치를 내건 뉴스 사이트입니다. 예. 브레이트바트라는 곳의 대표를 지낸 극우 인사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예. 트럼프가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수석 고문에 임명을 했는데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일각에서도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반유대주의자이기 때문에 미국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유대계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어서 과연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까지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간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공화당의 튼튼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마이클 무어가 이야기한 대로 4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트럼프가 이스라엘 계열, 유대 계열의 로비 단체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반대하면은 이거 트럼프로서도 신경 안 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자체는 유대인들의 그 정치적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친화적인 말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 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수석 전략가에다가 이런 반유대주의자 배너를 임명했기 때문에 유대계 쪽에서 굉장히 흔들기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배너는 과거에 인종차별, 종교차별, 성차별, 이 차별이란 차별 발언들을 다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남성의 관심을 끌려는 여자들이 인터넷을 망치고 있다. 그리고 뭐 무슬림 이민자들은 질병을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동성애자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말들을 국무위원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위험한 정치 공작가다. 이런 별칭이 붙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이 배너는 한마디로 일베에서 놀았군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예, 일베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은 또.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겠는데요. 예, 그리고 뭐 인수위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권력 투쟁이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습니다. CNN은 칼부림이 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뉴저지 주지사인 크리스 크리스티 정권 인수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전격적으로 강등되고 예. 또 그 크리스티의 측근들이 축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티파를 숙청하는 작업이라고 지금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예. 희생이 된 사람들은 스탈린식 숙청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이고 참 미국 상황 한국만큼 시계 제로입니다. 네. 자, 황준호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그리하여 이 가을 나는 새싹 땅콩차를 마십니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그리하여 새싹 땅콩차. 새싹 땅콩차 어느덧 여러 곳에서 판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어머나, 내가 이렇게 작아졌어? 네, 메이드 바이어스에서는 환상이 현실이 됩니다.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갖고 싶고 선물하고픈 나만의 수공예품을 만들어드립니다. 메이드 바이어스 판매금의 1%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부합니다. 주소창에 madebyus.co.kr을 입력하세요.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검찰이 제1기획을 압수수색했는데 요즘도 제1기획이 삼성 반개 기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초에 제1기획을 매각을 하겠다는 소문이 한번 나더라고 공시도 한번 했었는데 예. 여러 일이 겹쳤는지 결국은 매각을 하지 않고 아직도 제1기획이 삼성의 소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그 삼성을 둘러싸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예. 국민연금 강화 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이런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부회장하고 뭐 최순실, 박근혜 이렇게 줄줄이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이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뭔가 야루를 부린 게 아닌가. 여기에 이제 최순실, 박근혜가 개입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취지였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어제 예고드린 대로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좀 정리를 한번 쉽게 해보고 싶었는데 예. 이 뉴스 이후에 어제 또 검찰이 제1기획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열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서 예. 김재열을 계기로 한국 재벌하고 언론 관계를 한번 조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예. 김재열 얘기로 한국 재벌하고 언론 관계를 추적하는데 너무 분량이 많이 나와서 예, 일단 오늘은 이거 하나만 하고요. 예. 삼성물산 제일모직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하니까 동아일보 가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재벌하고 언론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 건데요. 예. 이게 해보니까 진짜 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굉장히 길게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편안히 그 재벌하고 언론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사는구나 좀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곳이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에 입주한 제일기획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제일기획 본사가 아니에요. 제일기획 본사는 이태원에 있습니다. 예. 근데 서초사옥을 왜 들이쳤냐면 김재열 사장의 사무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서초동을 들이친 건 김재열 사장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 같아요. 예. 김재열이라는 분이 지금 타깃이 되고 있는 건 이분이 삼성 스포츠단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식 명칭도 스포츠 사업 총괄 사장 이렇게 돼 있고요.
작년부터 삼성 라이온즈를 비롯해서 대부분 삼성 스포츠팀이 제1기획 소속으로 이관이 됐고요. 김재열 사장이 지금 이걸 총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열 사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하고 또 스포츠하고 관련한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추정이 되는 인물이죠. 예.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최순실 씨 개인 회사로 알려진 비덱스포츠에 35억 원을 특혜 지원을 했는데 이제 제1기획이 관여했느냐 이걸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문학의 황태자 차은택 씨, 이 사람 측근들이 거의 대부분 제1기획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뭐 임명시켜준 애 만에 차은택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송성갑 한국컨텐츠진흥원장이요. 이분 지금 구속돼 있죠. 이분도 제1기획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1기획이 있을 때부터 차은택한테 일감을 굉장히 많이 몰아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은택이 은인 뭐 이렇게까지 불렸던 사람이고요. 또 뭐 여러 이유로 지금 제1기획이 검찰에 타겟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본론인데 말씀해 주셨듯이 김재열이라는 사람은 이건희 회장의 둘째 딸 이서연 씨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사위죠. 그리고 지금 김재호 동아일보 회장의 남동생입니다. 따져보면 김병관 전 동아일보 3대 오너 회장의 둘째 아들이었던 거죠. 예. 근데 이분이 삼성가의 둘째 딸 이서연 씨하고 결혼을 했을 때가 2000년이었고 그때 제가 동아일보를 다닐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때부터 동아일보가 굉장히 친삼성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는 도저히 안 믿으시겠지만 1999년까지는 그래도 동아일보가 꽤 괜찮은 신문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DJ 정부하고도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었어요. 제 기억에는요. 왜냐하면 그때 2000년 밀레니엄을 맞아서 동아일보 광화문 사옥이 신축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전까지는 광화문 사옥을 재건축하면서 사옥이 충정로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아일보가요. 예. 벙커원 맞은편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 밀레니엄을 맞아서 광화문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IMF 직후라서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충정로 사옥을 비우는데 누가 여기에 월세를 내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오는 기업이나 기관이 없었다는 게 그때 제가 들었던 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충정로 사옥에 결국은 누가 들어오냐면 해양수산부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J 정부가 동아일보를 좀 배려해줬다 이런 소문이 있었죠. 그리고 해수부가 충정로 시대를 연 2000년에 8월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동아일보 사옥에서 잠시 근무를 하셨던 그런 복잡한 인연이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이 김재열, 이서연 결혼 이후에 확실히 제 느낌입니다만 동아일보는 눈에 띄게 친삼성 쪽으로 확 당겨가는 그런 느낌이었었고요. 그 2001년인가요? 그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동아일보가 DJ 정부하고 각을 세운 이후에 완전히 보수지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게 동아일보가 삼성의 사위가 된 건데 보통 재벌하고 중앙언론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혼맥을 맺는 건 좀 드문 일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겠지만 뭐 조선일보도 아예 이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대놓고 사돈이 되는 일은 좀 뜨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언론이 재벌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게 외형적으로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놓고 삼성하고 동아일보하고 사돈을 맺는 건 정말 좀 그런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을 그냥 이렇게 쑥 해버리더라고요. 그 두 가문은요. 반면에 그 중앙일보하고 삼성과의 관계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게 혼맥이 맞기는 맞는데요. 재벌하고 중앙일간지가 맺은 혼맥이라고 보기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일보가 뭐 창간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성하고 혼맥을 맺은 게 아니고요. 중앙일보는 원래 삼성 계열사로 창간이 된 거죠. 1965년에 먼저 창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로는 이병철 씨가 그 언론 사업에 진출한 게 굉장히 독특한 선택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 신문이 좀 권력이 막강하긴 했는데 이병철 회장은 워낙 이제 돈 되는 일만 찾아다니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신문을 창간했을 때 왜 창간했지 뭐 이런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중앙일보를 창간했느냐에 대해서 이병철이 호암자전에 직접 밝힌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4.19와 5.16을 거치면서 딱 한 번 정치가가 되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경제인의 힘이 미약함과
한계를 통감한 것도 정치가가 되려고 한 동기였다. 그러나 1년여를 숙려한 끝에 정치가로 가는 길은 단념했다. 올바른 정치를 권장하고 나쁜 정치를 못하도록 하며 정치보다 더 강한 힘으로 사회 조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한 끝에 종합매스컴의 창설을 결심했다. 이렇게 이제 이병철이 회고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배경이 뭐였냐면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병철을 부정 축제자로 물어서 정말 총살시킨다 뭐 이런 협박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병철이 이제 바짝 쫄아서 끝내는 뭐 박정희한테 항복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박정희가 정경련을 맡아서 나한테 돈을 내라 이래서 이제 그런 네트워크가 결성이 되는 건데 이병철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아씨 박정희 저게 뭔데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했냐 이러면서 박정희를 되게 나쁜 정치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쁜 정치를 못하도록 내가 정치를 진짜 한번 해봐 이러다가 그거보다는 정치보다 더 강한 힘을 갖는 언론사를 세워서 힘을 좀 발휘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를 세운 동기였다는 거죠. 예. 그리고 중앙일보를 먼저 세운 다음에 혼맥이 아니고 이 회사를 이끌 사람으로 누구를 이끌까를 찾아보다가 선택한 사람이 이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 홍진기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홍진기라는 사람은 제가 관훈 나이트클럽에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있었는데요. 예. 한국 현대사에서 아주 나쁜 의미로 중요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마 김용민 PD님께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법조계에 투신을 해서 43년부터 전주지방법원 판사가 됐으니까 친일 법조인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펴낸 친일 임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친일 행적보다도 이승만 그 정부 때 더 가관인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까지 오르는데 당시 언론 평가를 보면 홍진기를 이승만이 제일 아끼는 장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이승만의 최측근이었던 것 같고요. 1959년에 경향신문이 여적이라는 칼럼에서 이승만 정도를 비판을 했다가 폐간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 폐간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홍진기였습니다. 그리고 59년 7월에 축산조범왕 선생이 사형을 당하시는데 이 사형의 최후 서명자도 홍진기였었고요. 이듬해 그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효자동 입구에서 경찰이 학생들한테 발포를 하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죽습니다. 이래서 이제 4.19 혁명이 아주 거세졌는데 발포를 최종 명령한 사람을 4.19 혁명 이후에 당연히 찾아야 되겠죠. 발포 최종 명령자가요. 그때 뭐 사망자만 100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중들을 복다로 몰아서 총질해! 라고 최종 명령을 내린 사람도 바로 이 홍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중앙일보의 초대 그 사령탑은 정말 한국 현대사에서 극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4.19 혁명 이후에 사형 선고를 받는데 이병철의 어떤 방법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사면을 받아요. 처음에는 뭐 무기형으로 감형을 받았다가 1963년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는데 바로 특사로 풀려난 것이 이병철의 역할이 컸다는 거고 이병철이 홍진기를 굉장히 아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67년에 이건희를 홍진기의 장녀인 홍라희하고 결혼을 시키죠. 이래서 이제 이때 두 사람이 사돈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68년에 홍진기 씨가 중앙일보의 사장에 오릅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제 중앙일보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이 홍진기 씨가 좀 특이했던 건 삼성의 2세 경영 승계 과정에서 이제 장남이 이맹희, 차남이 이창희, 삼남이 이건희인데 재빨리 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장남, 차남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삼남 이건희 뒤에 줄을 확실하게 섭니다. 그리고 이건희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건희가 1968년인가요? 그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귀국을 해서 중앙일보에 제일 먼저 입달을 하는데 홍진기가 정말로 이건희한테 충성을 다해서 이건희도 나중에는 내 정신적 고향이 중앙일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중앙일보에 대한 애정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홍진기가 1986년에 세상을 떠나고 87년에 이제 이병철이 작고를 하고 이병철 홍진기 1세대가 지난 다음에 이건희가 삼성을 맡으면서 중앙일보가 조금 더 강력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를 이끌 사람을 쭉 찾다가 당시에 유학파이이고 똘똘했다고 평가를 받았던 홍진기의 아들 홍석현을
중앙일보 회장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공석현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삼성 사람들이 대거 중앙일보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임원들은 언론사 임원들은 다 떠나가고요. 이건희 최측근이었던 그 배종열 씨가 중앙일보 부사장에, 삼성그룹 비서실 인사팀장이었던 송용노 씨가 중앙일보 전무에, 비서실 인사팀장 출신이었던 송필호 씨가 중앙일보 이사에, 이러면서 이제 중앙일보가 삼성에 대거 점령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와 삼성과의 관계가 이제 이어졌던 거죠. 이번에 현대그룹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대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 문화일보죠. 근데 이게 연원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좀 기원이 길어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1980년에 한국을 대표하던 두 재벌, 현대하고 삼성이 일대 전쟁을 한번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뭐 전쟁이라고 안 하고 약간 그 속어가 들어가서 그런데 뭐 병림픽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는데요. 전혀 싸울 일이 아닌데 싸웠다는 거예요. 이 두 회사가요. 예. 왜냐하면 이 두 회사는 안 싸우기로 마음먹었으면 안 싸워도 되거든요. 근데 두 회사가 하는 일이 달랐던 겁니다. 삼성은 주로 유통, 뭐 소비재, 그러니까 신세계, 제일제당, 제일모직, 자연농원, 삼성물산 이런 그 국내 소비 쪽에 강한 기업이었고, 현대는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중공업, 자동차 이게 중심이어서 별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 사업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싸우게 되냐면, 원래는 7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돈 하면은 이병철이어서 돈병철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30년 동안 삼성이 세계 1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대가 박정희하고 각이 맞아서 70년대 후반에 삼성 턱밑까지 추격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병철 같은 사람은 본인이 경남 의령의 천석지기 지주 아들이었고 이 정주영 씨는 강원도 깡촌 촌놈 출신이다 이런 좀 멸시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저 강원도 깡촌 촌놈 출신이 나하고 장을 겨루냐 이거 되게 자존심 상해했다고 해요. 이병철 씨가요. 근데 그냥 자존심 상해했으면 됐는데 정주영 씨도 이제 한 성격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두 회사가 이제 세계 1위를 가지고 다투니까 1977년에 뭐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정주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야, 지금 삼성이 중앙일보하고 동양방송을 운영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재벌이 언론사를 운영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제 이병철 씨가 이걸 읽고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 소유였던 동양방송이 반격의 선봉에 딱 선 겁니다. 뭘 하냐면 그때 그 정주영 씨의 조카가 대학에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뭐 대학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동양방송이 무려 4번이나 보도를 합니다. 대학에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주영 씨가 얼마나 뚜껑이 열렸겠습니까? 요즘 종편 같은 거죠. 예. 정주영 조카 대학 떨어졌다 뭐 이런 걸 계속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정주영 씨가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1980년 2월에 그 이병철 씨 생일이었는데 이병철 회장이 재계 인사들 100명 정도를 초청을 했대요. 그런데 100명 초청하면 당연히 정주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주영을 빼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엄청나게 정주영 회장을 씹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문이 나서 정주영 회장도 이병철 회장을 너무너무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병철 회장이 정주영을 싫어한다. 이게 확실해지니까 중앙일보가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1980년 2월 이후에 보도하는 내용이 맨날 현대가 팔고 있는 물건 나쁘다. 소비자들한테 이런 민원 들어온다. 현대건설이 해외 공사를 하는데 비리가 이런 거 있다. 뭐 이런 것만 맨날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도 이제 열받아서 중앙일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에 3월 15일에 제목이 중앙매수콤의 사실과 다른 집중 과장 보도에 대해 해명합니다. 이걸 일면 광고로 다 실습니다. 반격을 하는데 이게 이 광고가 실린 날에도 중앙일보는 일면하고 사회면에서 현대가 부실공사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로 조지고 이랬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때 그 정주영 회장이 힘의 역부족을 느낀 겁니다. 와, 광고를 그렇게 내도 이게 지금하고는 달랐던 거죠. 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대가 매일마다 광고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정보를 접하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신문인데 삼성은 중앙일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매일 현대를 씹으니 현대가 당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주영 회장이 나도 신문을 창간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만든 게 문화일보입니다. 이게 1991년도 11월 1일에 창간을 했죠. 예. 이 이름이 왜 문화일보냐면 그 현대그룹 홍보실 이름이 당시 문화실이었대요. 그래서 문화실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이 이름이 문화일보라는
황당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장명 센스가 진짜 쩌는 거죠. 만약에 그 기획실이었으면 기획일보가 되는 겁니다. 네. 홍보실이었으면 홍보일보가 됐을지도 모르는 일인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문화일보가요. 덕간으로 뭐 살구빛 신문으로 만들고 별의별 짓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문화일보가. 예. 그리고 일단은 1996년에 현대그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분리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 현대그룹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예. 이러다가 IMF를 맞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IMF를 딱 맞고 나니까 그 당시에 국내 여론이 뭐였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야, 이 재벌들이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IMF가 왔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도 그걸 굉장히 끊어내겠다고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래서 인수위 시절인 1998년 1월에 현대그룹이 제일 먼저 구조조정안을 발표를 하는데 계열사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 성격에 계열사를 줄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제일 필요 없는 거 하나만 줄일게요.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 줄일게요 한 게 문화일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정주영 회장한테 문화일보는 안 중요한 존재가 돼버렸던 거죠. 막상 신문사 운영을 해보니까 조중동처럼 큰 영향력을 갖기도 어렵고 다른 언론사한테는 광고 주면 이미 다 넘어오고 이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문화일보의 애정을 뗀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제 IMF를 거치면서 외형상 손을 떼는데 실제로는 손을 계속 안 떼는 형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2001년에 그 문화일보 사장으로 취임한 사람이 김정국 씨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이 현대건설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정국 사장 이후에 2004년에 새로 취임한 사장이 이 사람이 그 문화일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병규 사장, 지금 회장이죠. 이병규 회장입니다. 이분이 현대백화점 사장을 하다가 갑자기 문화일보 사장으로 갔거든요. 아니 백화점하고 신문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요. 이것만 봐도 현대그룹하고 문화일보가 결별을 못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2004년에 취임했던 이병규 사장은 정주영 회장의 비서실 출신인데 그 당시에 이제 들리는 기자들의 얘기로는 일본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가방모찌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정주영 회장 가방 들어주던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예. 워낙 정주영 회장 옆에서 알뜰살뜰 잘 해서 현대백화점 사장까지 가고 문화일보 사장까지 갔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문화일보 지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최대 주주, 1대 주주가 지금 우리사주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문화일보가 독립언론이다 이런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한 우리사주 조합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36% 정도 될 겁니다. 근데 1대 주주는 그런데 나머지 2대, 3대 주주가 한 30%씩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디냐면 문우문화재단, 동양문화재단, 이 두 문화재단입니다. 그 두 재단을 합치면 한 60%가 됩니다. 근데 이 두 재단이 전부 다 현대중공업이 설립한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현대그룹이 다 계열 분리가 됐지만 문화일보는 두 재단의 영향력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소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한 상태겠죠. 그리고 그런 영향력 탓인지 하여튼 2004년에 취임한 이병규 사장이 아직도 지금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현대중공업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2014년 5월인가요?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을 때 이때 문화일보가 진짜 박원순 후보를 맹공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정봉준이었던 거죠. 네, 그런 관계가 이제 있게 됩니다. 예. 이제 조선일보 이야기를 드릴 텐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눈이 돌아갑니다. 더 복잡해서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맺은 관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요. 조선일보는 외형상 굉장히 막강한 혼맥이나 뭐 인연을 재벌들하고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이한 건 축이 되는 사람이 그 방상훈 사장의 장남 방준오 씨요. 지금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의 이사 대우라고 하던데요. 이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삼양인터내셔널의 그 허광수 회장의 장녀인 허유정 씨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까지 들으면 삼양인터내셔널은 뭐야? 유명하지도 않은 회사인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미로 찾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복잡해지는 거를 조금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힌트를 드리면 지금부터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허광수라는 이름 석자만 기억을 하시고 지금부터 스토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조선일보하고 사돈을 맺은 사람이 허광수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LG그룹이라는 곳이요. 창업주가 구인회 이렇게 돼 있죠. 예. 구인회를 중심으로 한 구씨 가문이 한 축이고요. 또 구인회하고 사돈지간입니다. 그리고 진주의 만석군 거부였었던 그 허만정 씨가 동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사돈지간이에요. 그래서 허씨 집안과 구씨 집안의 동업인 거고 허씨가 창업 자금을 대고 구씨가 경영을 하고 뭐 이런 구도였었거든요. 예. 오늘의 주인공에 가까운 허광수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허만정 LG그룹 공동 창업주, 그러니까 돈 된 사람이요. 예. 이 사람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LG하고 GS로 2005년에 군사가 되면서 이 허씨 집안이 GS를 맡게 되는데 이거 허광수 회장은 GS그룹의 계열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걸 언제 한번 너무 복잡해서 제가 소개를 못 해드린 건데요. 한국 그 재벌들의 혼맥을 보려면 제일 중심에 있는 두 그룹이 LG하고 GS그룹입니다. 그래서 LG하고 GS그룹 별명이 혼맥의 허브 공항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정관, 재계, 교수, 학계 중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 걸쳐보면 다 LG하고 GS하고 사돈쯤 되는 그런 역할을 해요. LG하고 GS가 그런 식으로 혼맥을 확장을 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LG하고 GS 가문을 딱 중심에 두고 혼맥도를 그려보면 이것도 반도체 회로보다도 복잡하게 그려집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은 그 조선일보 사돈인 허광수인데 이 허광수 회장을 중심으로도 한 달씩 걸치면은 우리나라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조선일보가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 가문하고 사돈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 허광수 회장의 부인이 누구냐면 박정희 시대에 유명했던 외무장관 그 고 김동조 전 외무장관의 딸인 김영자 씨입니다. 그런데 이 김영자 씨는 누구냐면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의 부인 김영명 씨의 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까지 오면 조선일보는 허광수 회장을 축으로 정몽준하고도 지금 사돈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광수 회장이 일남 일녀를 뒀거든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딸 허유정 씨는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준호 씨하고 결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아들인 허소홍 씨는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 아들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장녀 홍정현 씨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광수 씨를 중심으로 보면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도 한 달이 걸려 사돈이 돼요. 며느리는 중앙일보 가문이고 사위는 조선일보 가문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골 때리는 중심에 허광수라는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거의 개그 콘서트가 돼버리는데 예. 조선일보하고 지금 허광수 회장이 사돈이고 정몽준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사촌 언니가요, 박설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박설자가 누구냐면 저희 김용민 브리핑에도 최근 한번 소개가 된 사람입니다. 올해 그 기업 활력 제고법이라고요. 예. 원샷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는데 하필이면은 1호 혜택을 받은 기업이 이 원샷법 대상이 돼서 수백억 원을 그 금융권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기업이 대통령의 사촌 형부의 기업이다. 이런 보도가 한번 있었거든요. 예. 그 사람이 바로 이 박설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설자 씨의 남편이 김희용이라는 사람인데 원샷법 혜택을 1호로 받은 박 대통령의 사촌 형부가 바로 이 김희용인 거죠. 그런데 이 김희용 씨가 누구냐면 오늘의 주인공 허광수의 외조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 보면 허광수를 축으로 해서요. 조선일보, 정몽준, 박근혜, 중앙일보 다 한 달에 걸른 사돈지간이 돼요. 박근혜하고 정몽준도 사돈지간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인 거죠. 황당해지죠, 여기까지 오면은요. 근데 한 발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네, 한 발만요. 이 허광수, 제가 GS의 허씨 가문은 LG 가문의 구씨 가문하고 창업주 때부터 사돈지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때 또 갑자기 이명박 씨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이명박 씨 형인 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요. 예. 구자두 LG 벤처투자 회장하고 사돈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씨하고 이명박 가문하고 사돈지간이에요. 그런데 그 구씨는 허씨하고 사돈지간이죠. 그런데 그 허씨는 조선일보하고 사돈지간이고 그 허씨하고 또 박정희 가문하고 사돈지간입니다. 근데 그 박정희의 딸이 박근혜잖아요. 그러니까 이까지 보면 놀랍게도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박근혜하고 이명박하고 먼 사돈지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그 김재열 제1기획 사장부터 출발을 했는데 재벌과 언론의 혼맥도를 쭉 따라가 보면 네,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사돈지간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지금 발견이 됩니다. 네. 어제 그 낮에 문재인 전 대표께서 그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시대 교체를 해야 된다. 그게 사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지금 중세 봉건사회도 아니고요. 이 족벌이 이 혼맥으로 연결된 언론, 재벌, 보수정치 이 촘촘한 네트워크가 장장 70년 넘게 우리는 사돈이고 우리는 친척이고 이러면서 이 사회를 지배를 해온 겁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결혼을 했겠습니까? 저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가 민중들을 착취하는데 유용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저렇게 중세 봉건사회처럼 촘촘하게 우리는 사돈이야, 우리는 친척이야 이렇게 연결돼 있는 저 보수, 언론, 정치, 재벌의 네트워크를 우리 시민혁명이 단지 박근혜를 내려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는 당연히 끌어내려야 하고요. 재벌을 징벌을 하고 보수 언론을 개혁을 하고 보수 정치인 새누리당을 해체를 하고 그래서 이 부당한 보수 네트워크를 끝을 내야만이 저는 이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요. 그게 바로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시대 교체고 이 촘촘한 카르텔로 수십 년을 지배를 해왔던 한 지배 세력을 역사의 뒤로 하고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온당한 시민의 권력의 새 시대를 맞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무튼 제가 그 김재열 사장 이야기가 나와서 뭐 이것도 사실 전체 혼맥 네트워크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만 이 단면을 쭉 지켜보는 것도 우리 옛 질서를 지배해왔던 자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를 보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혼맥이 낳은 산물이 금수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이 또 서로 혼맥으로 이어지고 세상을 지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젖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예. 그런 세상입니다. 예. 네. 자,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여성으로서 몸 단장에 시간이 오래 걸려 검찰 출두를 늦춰달라고 검찰에 명령하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국민과 함께 박동지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문재인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퇴진 주장을 안 할 것처럼 박 동지를 안심시켜 놓았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때린 문재인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문재인은 야당과 시민단체, 심지어 지역까지 통합해서 박근혜 동지를 퇴진시키겠다고 엄포를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 95%를 대통합시킨 박근혜 동지 위협에 숟가락 하나 슬쩍 얹겠다는 심보로서 박근혜 동지의 공약사항인 국민 대통합의 성과를 훔치는 것이다. 뻔뻔한 문재인의 도둑놈 심보는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또한 문재인은 박근혜 동지가 야당과 본인의 충정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박근혜 동지에게 충정을 증명하려면 최순실 선생에게 컨펌을 받던지 아니면 하다못해 문고리 권력 3인방에게라도 급행료를 찔러주며 독대를 신청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도 안 해보고 박근혜 동지를 모략 책동하는 것은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 못할 포화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문재인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괜히 박근혜 동지에게 충정을 보이다가 양아치 같은 과거 행적만 만천하에 드러낸 유영하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하지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지지 선언을 하는 바람에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 하지원을 괘씸하게 여겼던 박근혜 동지는 하지원의 드라마 캐릭터였던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병원에서 피부 관리를 받고 먹튀를 하시었다. 하지도 않은 피부 관리를 한 것인 처리돼 하지원을 대신해서 문재인은 하지원의 병원비 외상값을 대신 갚아줘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청천 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여현호 한겨레 논설위원회 검찰은 변신해도 유죄, 이런 제목입니다. 검찰의 변신은 놀랍다. 고속 촬영 영상 같다. 박근혜 수사의 경우 10월 26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수사 불가를 못 박았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10월 27일 헌법에 정해져 있으니 멘트하지 않겠다고 아예 입을 닫았다. 그런데 11월 2일 김현웅 장관이 수사 경과에 따라 필요성이 검토될 것이라고 하더니 11월 3일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스스로 수사를 요청하도록 건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다음 날 박근혜는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자청했다. 그 뒤에도 한참이나 정해진 것이 없다던 검찰은 100만 촛불 다음 날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이번 주 조사 방침을 공개했다. 검찰의 표변을 보면 세상이 바뀌긴 바뀐 모양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권력이 기울면 비정상적으로 추락한 지금의 검찰도 과연 고개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지만 답은 의외로 빨리 나왔다. 권력이 저물 즈음 검찰이 그간 복종하던 권력에 칼을 들이대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에 보았다. 이번엔 민심이 크게 요동치면서 상황이 급변한 탓에 검찰의 표변도 과거보다 훨씬 단기간에 급속히 진행됐을 뿐이다. 국정수행이 불가능해진 박근혜가 더는 인사권자가 아니라고 깨달은 탓일까? 검찰이 서두르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당장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과 국정조사가 기다리고 있다. 특검 대상인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휘둘리고 또한 결탁해서 제 할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사실이라면 일종의 간접 정범이니 검찰의 위신 추락에 그치지 않고 검찰을 이대로 둘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지게 된다. 네. 박근혜가 사실상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하고 있으니 검찰 입장이 또 바뀔까요? 정말 하루에도 10번씩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해 놀라게 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